이번 시간에서는 미국 영화에 나타난 한흑 인종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영화는 인종의 정형화를 생산하고 강화하며 영속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 중의 하나입니다. 영상 이미지의 파괴적인 힘은 1992년에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폭동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의 재판에서 백인 경찰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당시에 미국의 주요 TV 방송사에서는 재미교포 두 순자가 15세의 흑인 여성 나타샤 할린스를 사살하는 장면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어 재미교포 상인들에 대한 흑인들의 분노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흑인 대중문화는 주류 미디어 못지않게 한흑 갈등 확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도심 빈민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호평을 받아온 똑바로 살아라, 빈민가의 소년들, 사회의 위협이 이러한 예입니다. 똑바로 살아라는 1980년대 후반 뉴욕 브루클린의 인종 갈등을 묘사하고 빈민가의 소년들과 사회의 위협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인종폭동 전후에 로스앤젤레스 빈민가인 중남부 지역의 인종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영화들과 아이스큐브의 랩 음악인 검은 한국은 재미교포들을 흑인 거주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흑인 대중문화에 나타나는 재미교포, 재미동포의 이미지가 모두 부정적으로 정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똑바로 살아라, 빈민가의 소년들, 사회의 위협, 검은 한국이 묘사된 재미교포 상인들의 정형화된 이미지 양상과 그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인종폭동이 발생한 1992년 이후에 한흑 갈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대부분은 사회학적 접근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딩 윌리엄스의 로드니 킹 읽기, 도심 폭동 읽기, 에드워드 장의 로스앤젤레스 다인종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 유의영의 한흑 접촉, 이해와 연합을 위하여, 김광중의 흑인 지역사회의 한국인들, 흑인들과의 갈등, 클레어 진 킴의 쓴 과일, 뉴욕 한흑 갈등의 정치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사회학자들의 연구와는 별도로 재미교포 문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들의 작품에서 한흑 관계를 중점적으로 조명해 왔습니다. 재미교포, 재미동포 문학에 나타난 한흑 관계에 대한 학계 비평적 연구는 지금까지 킹콕 정의,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소설적 재현, 타이박의 법정 통역사가 유일합니다. 1992년 4.29 인종폭동의 간접적인 원인이었던 두순자 사건을 소설화한 타이박의 단편소설에 관한 킹콕정의 연구는 문학작품을 통한 한흑 관계와 4.29 폭동에 대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한흑 관계와 이해되는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재미교포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 문학적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주로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흑 갈등의 다른 한 축인 흑인들의 시각이 거의 도외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미주 이민이 10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올바른 한흑 관계의 정립은 재미교포들의 성공적인 미국 사회 진입의 시금석이 됩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종 간의 연대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흑 갈등을 그린 흑인 영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텍스트는 스파이크 리 감독의 똑바로 살아라입니다. 한흑 갈등의 여러 요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흑인 지역에 존재하는 재미교포 가게들의 정당성입니다. 전통적으로 흑인 지역의 상인들은 비흑인들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유대인,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들이 주도한 흑인 지역의 상권에 재미교포들이 1970년대부터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흑인들은 재미교포 상인들을 전통적으로 흑인들을 착취한 백인 상인들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흑인들에게 재미교포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의 도움으로 흑인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계급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흑인들은 재미교포들이 미 정부와 금융기관의 특혜로 흑인 지역에 진입한 착취 계급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똑바로 살아라라는 영화는 흑인 주민들의 대변인격이었던 코너맨들이 1930년대의 흑인 상품 구매 운동, 1960년대의 흑인 경제 주권 운동, 1980년대의 흑인 민족주의 운동의 주요 슬로건을 반복하며 재미교포 가게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서는 문선명 목사가 이끄는 통일교회가 재미교포 가게들의 자금원이라는 암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에 따른 것은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영화에서는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소문이 1989년 상영 영화에 반복되는 것은 재미교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소문의 지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모범적 소수민족의 전형적인 부류로 재미교포를 지목하는 것도 1980년대 중반에 나타난 흑인 도시 빈민의 이미지와 함께 비교되어야 합니다. 모범적 소수민족과 흑인 도시 빈민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형화된 신화를 조작한 미국 주류 사회의 이데올로기 분석도 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흑인들이 왜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조차 상권을 가질 수 없는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흑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인 원주민과 이민자의 갈등은 1980년대의 반이민 정서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흑인들이 재미교포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과 그들이 문화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희화화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 배경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미교포 상인들이 흑인 고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들만을 공급하는 것을 에드워드 코크 뉴욕 주지사로 대표되는 유대인 건물주들과 재미교포 세입자들의 갈등의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는 폭동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장면에서 스파이크 리 감독은 소수민족 간의 상호 이해와 흑인과 재미교포들은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빈민가에서 공존한다는 공동 운명체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도 합니다. 재미교포의 첨가물 가게는 약탈과 방화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벗어나지만 똑바로 살아라는 재미교포 가게들이 흑인 폭력의 다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실 이러한 암시는 안타깝게도 1992년에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인종폭동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똑바로 살아라라는 영화는 선동적인 랩 음악이었던 1991년에 발매된 검은 한국의 영감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아이스큐브는 재미교포들이 로스앤젤레스 남중부의 동네 편의점을 모두 소유한 후에 콤튼 지역의 흑인 거주 지역에서 흑인들을 추방하는 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흑인 빈민가 소년들에서 도우보이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흑인 빈민가의 소년들이란 작품은 1991년에 나왔습니다. 흑인 빈민가의 소년들이라는 작품이 너무나도 낭만적이라 다시 쓴다는 의도로 제작된 1993년 작품인 사회의 위협은 한흑 갈등을 정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갈등의 가장 잔인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간이 나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보시고 미국 한인의 역사가 미국 영화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스파이크 리 감독의 똑바로 살아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영화 속의 한흑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